8월 2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가 불발되며 하락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에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하락한 12,976.13으로 13,000선을 이탈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9%, 0.66%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1.38% 올랐고 프랑스 증시도 0.91% 올랐지만 독일 증시는 0.26% 소폭 내려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 상승했습니다. 이날 WTI는 1.0% 오른 배럴당 88달러 9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진단을 내놓으며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살려뒀습니다.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49.8을 기록해 전달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경기 확장과 수축의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제조업 활동이 2달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FOMC에서 기대했던 3차 양적 완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뉴욕 증시 낙폭도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우지수가 0.2% 정도 내리면서 13,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도 소폭 내렸는데요. 유럽 증시는 FOMC 결과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가 올랐지만 독일 증시가 소폭 내리는 정도였고요. 한편 어제 국내 증시도 FOMC 결과를 앞두고 기대 반 우려 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상승세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여서 1,87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꾸준하게 닷새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일단 FOMC 뚜껑이 열린 오늘 어떻게 국내 증시 흘러갈 것인지 오늘 굿모닝 대박예감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TV를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은 184번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요. 인백스 투자자문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연준에서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그 상원 연설 때도 예. 찰스 슈머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이 네. 연준이 일을 안 하고 있다. 뭐 예. 이런 그 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뭐 시장이 예상한 대로 이번 성명서도 좀 싱거운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했고 시장이 원했던 추가 부양안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준금리는 현재 추세대로 2014년까지 제로 금리 수준에서 0.25% 밴드를 유지하겠다라고 그대로 확인을 했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기 상황은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더 높였는데요. 이는 최근 몇 달간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내용이 좀 나오지 않아서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경기 성장세 완만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존의 시각이 그대로 유지됐고 인플레는 2% 전후 수준, 그 다음에 고용지표의 개선은 매우 더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연준에서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다면 9월에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올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변수가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부터 이제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요. 결국엔 8월까지 왔고 이제는 9월 FOMC 회의까지도 현재 기다리는 입장인데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가 1.5% 전분기 대비 상승 추세로 현재 발표가 됐고요. 제조업 경기도 최근 지표를 보면 최악의 국면에서는 다소 현재 벗어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와 시카고 연운 지수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목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 FOMC는 9월 12일과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달 10일 정도 현재 기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보다 먼저 8월 말에 잭슨홀에서 버냉키 의장이 그 증언대에 쓰게 되는데요. 2010년도에 이 잭슨홀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네. 학습 효과 때문에 이 잭슨홀 연설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FOMC가 열리는 9월 달까지 현재의 미국의 경기 지표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더욱더 악화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다소 현재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국면으로 본다면 9월 달에도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상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 워낙 기대가 큰 만큼, 또한 버냉키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했다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기대는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9월도 여전히 변수는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한편 미국의 7월 민간 고용 수치가 예상 밖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용 지표는 다소 호전 네. 추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사가 발표하는 ADP 7월 민간 고용 수치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요. 7월 수치는 16만 3천 명이 고용이 늘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0만 8천 명이었는데요. 이보다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 6월 수치인 17만 2천 명 대비해서는 다소 현재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간 고용 7월 수치가 호조세를 가져간 것은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는 부분이 이 고용 수치가 증가한 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가 집계하는 ISM 제조업 지수 7월 수치도 발표가 됐는데요. 49.8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 예상치는 50.4였는데요. 이보다는 다소 미달을 했고 6월 수치보다는 0.1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달 연속 현재 경기 확장 50의 기준선 밑에 내려가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역시 미국의 제조업 경기 수준은 여전히 약간의 우려는 드리울 수 있는 부분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택금융 안정화 대책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고요? 네, 이 연방주택금융청에서 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시행을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혜, 이런 폭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방주택금융청장은 주택대출 원금 삭감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기지 대출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이용하는 차입자들이 채무 원금을 줄여주는 부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마르코 연방주택금융청장은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부채를 원금을 좀 줄여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차입자들의 모랄 해저드가 크게 나타나면서 주택 차압의 감소, 이런 효과도 미미하다라고 현재 그 이번 내용에 대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 주택대출 원금 삭감을 통해서 약 50만 명의 원금을 좀 줄여주는 수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탈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모기지와 관련된 정책에서 걸림돌이 좀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유럽 쪽으로 눈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프랑스의 2위 은행이 소시에테 제네랄의 2분기 실적이 매우 부진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네. 유로존의 대형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드리는데요. 역시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의
BNP 파리바 더불어서 대형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2분기 실적이 42%나 감소 추세가 나왔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4억 3,300만 유로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2%나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기에는 7억 4,900만 유로를 달성을 했었습니다만 이보다 아주 좋지 않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스페인의 산탄데르, 그 다음에 스위스의 UBS, 그 다음에 독일의 도이치방크,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너랄 모두 대형은행 전반적으로 40% 이상의 현재 순이익 감소가 분기 실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소시에테 제너랄은 러시아와 미국 쪽의 지역에서 부실채권 상각 규모가 이번 분기에 4억 5천만 유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분기 순이익보다도 부실채권 상각 규모가 더 큰 아이러니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버거킹은 2분기 순이익이 4,82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주당 순이익을 14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9센트 대비해서는 상당폭 올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그 보험사인 올스테이트의 실적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미국의 프루덴셜도 2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4달러 64센트, 전년 동기 1달러 58센트보다는 상당폭 현재 늘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스테이트와 프루덴셜 등 미국의 주요 보험사들의 분기 순이익은 비교적 현재 좋은 추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7월 주택 가격도 예상치보다 저조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네. 마이너스 0.7%로 가져가면서 3분기 연속 현재 경제 성장률이 후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파가 주택 시장에도 현재 옮겨 붙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캐머런 총리가 현재 경기 침체 대응 이런 부분의 정책적인 실기 이런 쪽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7월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7% 하락을 했는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7%와 현재 동일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3분기 연속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현재 보이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는 6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보다 매우 안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연간 주택 가격의 현재 하락 추세는 약 2.6% 하락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4 내지 5%까지 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일장 국내 증시 이슈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 이상로 센플로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신규현 대표님과 함께 간밤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했던 3차 양적 완화 FOMC에서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낙폭이 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기대했던 Q3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측면이 약간의 좀 실망감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32.55포인트 0.25% 하락한 12,976.1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13,000대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나스닥 지수 역시나 19.31포인트 0.66% 하락한 2,920.21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전일 대비 3.99포인트 0.29% 하락한 1,375.33을 기록을 하였고 개장전다운 중국과 유로존에서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동시에 부진한 모습 보이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PMI도 그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민간 고용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 나왔는데 7월 중 민간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역시나 제조업 관련된 부분의 지표 악재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슈로 인해 갖고 혼조 양상 보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0.9%대 상승. 하지만은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 보였는데 특히나 독일과 그리고 스페인 증시가 0.2%씩 떨어지는 모습 보였다는 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큰 변동성 없이 하루를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글로벌 증시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어제는 코스피가 닷새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 마감됐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뭐 오늘 내일 키워드를 뭐 살펴본다면요. 네. 오늘까지 어제도 그랬고요. 뭐 오늘 키워드는 밑꼬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밑꼬리가 좀 강하게 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일단 추가 부양책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뭐 시장이 예상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양적 완화에 대한 생각은 안 했었죠. 그런 부분 자체는 기대를 안 했었고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안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지중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실망감을 안길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시선이 지금 드라기 총재의 입에 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일단은 지금 유럽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단은 조선업종이나 아니면 화학주 같은 경우에 낙폭과대가 심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상승폭 자체를 상당히 크게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유럽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항방이 조금 갈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수급을 체크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뭐 발언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에 빗나가게 되면 그만큼 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오늘 장에 보면 오늘 장에 관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의약품 쪽에 조금 어느 정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념 있게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상단 자체를 한번 맞고 난 다음에 고점 자체는 줄이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고 대신 하방으로는 지금 1850에 1860 사이에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위에 상단이죠. 상단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어제 수요일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양시장 모두 예. 엇갈린 양상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데,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포인트, 0.12% 하락한 1879.9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포인트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0.2% 상승한 468.5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이 거래소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466억 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기관이 다시 한번 지수 하락을 좀 떠받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2,500억 원 거래소 시장에서 파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약 11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고, 개인은 57억, 그리고 거래소에서 큰 매수세 보였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143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상만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대외 변세 촉각이 곤두서 있는 만큼 업종별로도 혼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업종이 또 강세였고 그 가운데 어떤 업종이 약세였는지 심규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상승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험 업종, 운수창고 업종, 음식료 업종, 전기가스 업종, 서비스 업종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 보였는데,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따른 그동안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감이 조금은 과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종과 통신 업종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먼저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0.6% 하락. 하지만은 현대차는 0.2% 상승, 포스코가 1.1%, 기아차가 0.1%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보였는데 1.2% 하락,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1% 하락, 신한지주가 1.9% 하락,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0.9%, 그리고 KB금융이 1.9%대에서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NHN이 0.7% 상승, 그리고 KTNG가 1% 넘는 상승, 그리고 말씀드렸던 삼성화재가 4.01%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내 엇갈린 양상 속에서 역시나 대형주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거래소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재율 계획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일단 시장에 이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약세장이었고, 그런 모습 봤을 때 일단 재율 계획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재율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을 나타내다가 장마지막에 좀 빠진 모습 나타냈는데, 그만큼 일단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광고 대행사죠. 맥킨이라는 이제 광고 대행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킨이라는 단어를 좀 들으시면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 일단은 미국의 중견 광고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면 재율기획의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맥키니를 인수함으로써 좀 더 시장 자체를 좀 넓히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 광고업 자체를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나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조금 나가는 발판으로 좀 마련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호재성이 단발성 재료로 끝날 거냐고 한번 보시면, 단발성은 끝나지는 않겠죠. 그만큼 지금 맥키니를 인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시장의 성장 발판이 마련된다는 또 뉴스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지금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단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생각하면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 놓으셨다가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생각해서 본다면, 일단 대우조선 해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 어제 대부분의 종목군이 좀 빠진 모습 보여줬는데,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을 조금 더
마련을 했죠. 그만큼 지금 20에서 좀 강하게 뚫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른 종목군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더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는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간 이슈로 보니까 대우조선 해양의 상승을 강하게 적어놨던 기자들 많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증시 상황으로나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었다. 대신에 한 번쯤은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제일기획과 대우조선해양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심규현 대표님. 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과 그리고 통신 서비스, 기타 제조업, 디지털 컨텐츠 업종군들이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속 업종과 우수 장비, 음식료, 담배, 방송 서비스는 소폭 하락세 보이는데 역시나 코스닥 시중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드리면은 셀트리온이 1% 넘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안넥 같은 경우에도 1%대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악재가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1.9%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SM 같은 경우에는 0.3% 그리고 젠백스가 0.6% 포스코캠텍 1.2% 인터플렉스가 1.7%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SFA가 4.8%대 급등세 보인 반면에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이 0.1% 하락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0.2% CJ 오쇼핑이 1.2%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0.3% 하락, CJ ENM도 1.2% 하락, 그리고 골프존이 1.4%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중 상위 종목군은 좀 약간은 엇갈린 양상 속에서 어제장 하루를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쪽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좀 그랬고요. 그만큼 개별적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 뭐 테마군을 꼽는다면 일단은 손학규 테마주를 꼽을 수가 있겠죠. 손학규 테마주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국민연대 표결에서 일단은 손학규 씨가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힘입어 거기에 대한 테마주들이죠. 국영 GNM이라든지 아니면 한세S24 홀딩스 같은 종목군이 좀 두드러진 상승폭을 좀 나타냈죠.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 만약에 제가 한번 본다면, 지금 테마주 상당히 많죠. 정치인 테마주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직접 매매를 해보니까, 상당히 수익을 내기 어렵다.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봤는데,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쩔 때는 좀 상승을 하고, 어쩔 때는 또 상승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내고요. 그만큼 지금은 정치인 테마주가 상당히 순환 매장세를 상당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날 이슈의 자체에 따라서 뉴스에 사고 파는 자세를 조금 기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또 위험한 리스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비중 자체는 10% 내외로 조금 정치인 테마주는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시장에서 만약에 박근혜 위원장이 또 호재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뉴스에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지 같은 종목들이 또 상승을 나타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비중 자체를 조금 더 줄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저축은행 테마주를 조금 저축은행 관련주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애금보험공사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검사를 한다고 했죠. 네. 공동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미포함된 은행주들이 어제 상한가를 대부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닥이 아니고 거래소인데요. 일단 서울저축은행을 한번 보시면서 잠시 한 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가격대가 1,425원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근데 거래 대금 자체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일단 어제 거래된 거 자체가 21,600주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계산해 보면 거래 대금이 하루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 그만큼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들어가서 이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팔기도 어렵죠. 하루에 거래 대금 자체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인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이런 호재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축은행주 살펴봤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상승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과 지금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어느 정도는 조정도 많이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 번에 시세 폭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서 어느 정도 20일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한 번 더 매수 포인트를 잡는 습관을 좀 가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스닥 쪽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이에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심기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삼성전자 약 242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고 그 밖에 대우 조선해양에 대해서는 200억 원대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200억대,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 126억 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12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차군단 이외에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은 눈에 띄는 하루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강금속업종과 조선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전기전자 업종 다양하게 좀 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30억 원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86억 원, 현대차에 대해서 171억 원대, 삼성전자 역시나 156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매도상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 즉 어닝 쇼크가 나온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10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관의 매수와는 반대로 외국인은 파는 모습 보이면서 21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고 KB금융에 대해서도 153억 원 매도 그리고 포스코에 대해서도 139억 원의 매도 보이면서 매도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기관과 약간은 좀 시각이 엇갈린 양상 속에서 이루어진 종목군이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130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그 밖에 LG 화학에 대해서 118억 원대, 고려 아연에 대해서도 역시나 118억 원대, 그리고 SO일에 대해서 90억 원대, 한국 타이어 역시나 69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면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던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는 동반 매도세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코스닥 쪽 수급 동향 이상로 전문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닥 매매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파라다이스 그리고 다음 컴투스 그리고 테라스미콘,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이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SFA, 시젠 그리고 위메이드 SM 그리고 실리콘웍스 종목군이 있죠. 그러면 기관의 지금 매수 포인트는 저점 매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적으로 봐야 할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곧장 이제 매도 상위 종목군을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은 디지털 옵틱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위메이드 멜파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기관 매도 상위 종목은 CJ오쇼핑 그리고 다음 평화전공 파라다이스 AP시스템이 있다. 여기 안에 보면 일단 아몰레드 관련주 AP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근할 단계는 아니구나. 그 부분을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그리고 YG인베스트 심규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들 찾아보고요. 매매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건가요? 예, 전일 국내 첫 세포병 독감 백신 임상 시험 승인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온 SK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린 바 있었는데 최근에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포배양 독감 백신이라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그런 백신보다 상당히 좀 생산 기간도 좀 짧아지고요. 기존의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유행을 하게 되면 유정란 공급이 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어려움이 좀 처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세포배양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과 좀 무관하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백신 생산 방법보다 한 발 더 진보된 그러한 백신 생산 방법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래도 좀 유입이 되고
저항선이었던 121선도 좀 돌파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죠. 장중에 고가상으로는 한 4%도 넘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좀 호재거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이제 소개드렸던 사실은 부분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동사의 어떤 자동차 소재 관련 매출이 좀 증가했던 부분,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이상 증가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 역시 그대로 뭐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분명히 또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뭐 친환경 부품, 향후 트렌드죠. 자동차 관련해서 친환경 부품 소재에 관한 이런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업종에서의 자동차 관련 소재 시장은 바로 이제 화학업계의 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우리 어울림 벤트 있죠.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이 부분과 제휴를 해서 경량 스포츠카 스키랑에 적용되는 탄소 섬유 개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동사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SK 가스 부분이죠. 지금 미국에서 계속 세일가스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천연가스 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LPG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서 SK 가스가 진행을 하는 그런 폴리프로필렌 사업 이 부분도 상당히 호조를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SK 가스 자회사죠. 이 부분의 주가를 봐도 상당히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지난 6월달 6월 초에 좀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단식으로 이런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정배열 구간 아닙니다만 서서히 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종가 이하에서 6만 원에서 6만 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7천 원, 선저가는 5만 7,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받은 종목은 SK케미칼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어제 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한 종목이죠. 바로 휴비치라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또 호재 뉴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죠. 장중에 물론 고가상으로는 한 2.8% 정도 상승을 했지만 상승이 거의 반납되면서 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매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유럽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동사의 어떤 제품군이 경기에 좀 둔감하다는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안과 그런 검안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죠. 자동 검안기라든가 렌즈 가공기, 이런 안과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전체 매출의 한 80% 이상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남미, 또 중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이런 선진 시장이라든가 또 신흥 시장 이렇게 고르게 상당히 분포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부분이죠. 현재 지금 중국 시장에 있는 자회사 상해유비치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중국의 지금 안경 착용 인구의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국내라든가 어떤 선진국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안경 착용률은 45%, 50% 이렇게 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중국 시장의 어떤 성장의 잠재력은 아직도 좀 상당히 크다, 이러한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동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일본의 니덱이라든가 톱콘 이러한 기업들이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동사가 지금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일본 기업들이 뭐 엔화 강세라든가 경쟁력이 좀 약화되면서 사실은 일전에 톱콘은 이미 그 영업 적자 상태로 적자 상태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안경 전문 의료기기 사업 철수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쟁업체죠. 이 부분이 사업 철수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동사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인 과학 현미경을 통한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지금 차트가 이평선이 좀 실현된 그러한 구간이죠.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됐고요. 장기 이평선을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좀 돌파된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초기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1,6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해서 짧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8월 2일 목요일 이슈앤 이슈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부양가족이 없어도 일종의 근로보조금인 근로소득 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150만 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들이 생계비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초과하게 된 주택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은 적격대출 등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2년 연속 100%를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도 커진 셈입니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대학 55곳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나윤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는 만 60세 이상 노인도 근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복지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부터 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부양가족 없어도 일종의 근로보조금인 근로소득 장려세제, 즉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총 150만 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들이 생계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되고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은 정부 세제 개편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올해 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제 여의도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안으로서 내년부터 노인 EITC 도입을 못 박았습니다. 노인 EITC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연소득 1,3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만 60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147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주식 양도 차액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확대가 됐습니다. 당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우선 3천만 원을 낮춘 후 단계적으로 2천만 원까지 내리기로 했고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도 지분 2%,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넘는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택 경기 침체로 하우스푸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넘어선 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국은 이와 별개로 최근 집값이 과도하게 하락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가치 인정비율, 즉 LTV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를 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떨어진 LTV를 맞추기 위해 일부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출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토록 할 경우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LTV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집값의 50%, 지방은 60%가 적용됩니다. 은행의 전국 LTV 평균은 48.5%로 LTV 한도를 밑돌고 있지만 집값 하락이 과도한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LTV가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으로 44조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또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 최근 집값이 폭락한 지역의 LTV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과 시중은행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LTV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 네. 무역 의존도가 2년 연속 100%를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영향도 커진 셈인데요. 이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60에서 70%대에 머물렀던 무역 의존도는 네.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올라서 지난해 11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의존도는 국민 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출입 총액을 국민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무역 의존도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뒤 2008년에는 110.7%까지 치솟았는데요. 특히 올해 1, 4분기에는 116.3%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2년 이 같은 무역 의존도의 고공행진은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무역 확대로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국내 경기가 세계 경제의 부침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의 급강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더라도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려 수출이 잘 될 때는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지만 반대로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0.7% 수준으로 뚝 떨어지자 2, 4분기 GDP 성장률은 33개월 만에 최저치인 2.4%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입학이 취소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 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이 무더기로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대 55곳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의 주요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의 주소지 확인을 거친 사실확인 조사서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이들 학생들의 부정 입학에 대해 한 달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본인 소명도 들은 후 2학기 전에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